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과목을 담당한 신용상담사 박선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2과목은요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득점을 맞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게을리하면 또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점 유의하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이 과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계 재무관리, 신용, 부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좀 강의 진행 속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관리죠. 가계 재무관리입니다. 그래서 가계 재무관리의 의라는 건 가계 재무관리하면 뭐가 좋냐 이거예요. 그래서 크게 직업 선택과 소득 획득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가계 재무관리는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 활동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무적 안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안정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소득이 줄어들거나 큰 지출이 발생하거나 재무적 위험이 생기더라도 이런 가계 재무 관리가 잘 돼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평정심,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게 가계 재무 관리니까 당연히 가계 재무 관리 중요하죠. 의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가계 재무 관리는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요거 하나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계 재무관리의 세 가지 우리 시험 대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가계 재무관리는 왜 하냐 이거죠. 왜? 필요도 없는데 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하냐? 필요성입니다. 자, 시험에서는 오지선다형에서는 이렇게 딱 필요한 거 네 가지 나오면 오지선다형 문제 내기 좋습니다.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그러한 생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가계 재무관리 필요하다. 두 번째, 소득, 지출 일치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평생 동안 소득은 대략 50대가 피크를 찍어요. 소득은. 근데 소비는 크게 줄지 않습니다. 불일치죠.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 이런 것들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가계 재무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위기 상황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사망, 퇴직, 질병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무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경제적인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가계 재무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 재무관리의 필요성 요 네 가지 정리해 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내용은, 자, 그럼 여기에 뭔가 하나를 새로운 내용을 넣어야지 시험 문제 오지선다형 낼 거 아닙니까? 그럼 가계 재무관리의 필요성과 거리가 먼 거 대부분 저걸 넣어요. 그러니까 좋은 금융상품을 구매하고 자산을 증대시키거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게 가계 재무관리에서 전혀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이 1과목의 서두에서 뭐라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냐면, 가계 재무관리란 우리 가계 재무설계의 이런 소득 증대나 금융상품 선택 이런 것들과는 다른 것들을 주로 다룬다 해가지고 서두에 그렇게 소개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엄밀하게 가계 재무설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재무관리의 필요성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거 이렇게 찾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계 재무관리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순서로 한다는 얘기예요. 과정 나오면 프로세스, 진행 순서. 그럼 진행 순서는 일단 여러분들 시험에 순서가 중요하겠죠? 자, 그 가계 재무관리하면 그 가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가정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재무 목표를 딱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5년 내에 20평짜리 아파트를 서울에 한 3억 정도의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다라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안을 모색하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합니다. 어떻게 저축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요. 해놓고 그것들을 일일이 평가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죠. 실행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재평가, 수정, 피드백 과정을 겪는다는 게 일반적인 순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순서대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재무 관련 자료 수집 및 재무 상태 평가. 자, 먼저 자료 수집에는 가계 재무 관련 자료,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로 나눌 수 있어요. 양적 자료라는 건요, 우리 숫자로 보여지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적 자료라고 하고요. 질적 자료는 숫자로 보여지지 않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비재무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양적 자료가 아닌 것 또는 다음 중 재무적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양적 자료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질적 자료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 이런 내용들이 질적 자료에 해당된다. 그죠? 충동 구매 성향 이걸 어떻게 숫자로 나타내요? 예? 그래 이런 것들은 쉽게 나타내잖아요. 소득 얼마, 그죠? 주식 얼마나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 자료 구분하는 거 시험에 중요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강조를 한다면 양적 자료는요 주로 설문지로 이용해서 찾아내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설문지 놓고 쓰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양적 자료를 얻어낼 수 있고요. 질적 자료는요 대부분이 면담 과정, 재무 설계사와 가계, 고객과의 면담 과정에서 주로 질적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시험에 양적 자료는 면담 과정, 질적 자료는 설문지 이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네, 보시고. 자, 그럼 재무 상태는 뭘로 갖고 평가하냐면 자산 상태표나 가계 수지 상태표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 상태표나 수지 상태표는요. 수지 상태표는 현금 유입 유출 기록하는 거고 자산 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재무 상태 평가할 때 이런 걸 쓰는데 요거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무 목표 설정한다고 그랬죠?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 설정할 때는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 이렇게 이제 달성 시기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재무 목표는요. 현재 재무 상태, 그 고객의 재무 상태, 가족상, 가치관, 시장 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모두 다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재무 목표 설정할 때는요.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현실적이어야 되고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측정이 가능한 용어로 해야 돼요. 그냥 나는 5년 내에 부자가 되겠다. 이거 재무 목표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큰 자녀의 대학 등록금 500만 원 만들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시험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선순위 따질 때 뭐부터 해요? 긴급하거나 중요한 게 가장 우선순위에 설정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리고 목표만 만들면 뭐예요? 어떻게 행동할지. 예를 들면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매달 뭐 18만 원씩 저축한다든지 이런 행동 계획도 다 목표 설정에서 포함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재무 목표 설정할 때 여러분 어떤 순서, 요거 순서 시험에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거 갖다 놓고 다음 중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술한 건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악성 단기 부채. 상환을 빨리 해야 되고 악성이라는 건 이제 고금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악성 단기 부채 상환하고요. 그 다음에는 긴급 예비비, 긴급한 일에 대비한 그런 생활비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장기 부채 상환에 들어가고 그 다음이 이제 저축하고 마지막